어머니가 밥을 잘 안 드시더라고. 입맛이 없다고 하시고 옷이 헐렁해졌는데 그냥 나이가 드셔서 그런 줄 알았어요. 병원에도 모시고 갔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고 그런데 석 달 뒤 어머니는 우리 곁을 떠나셨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말수가 줄었어요. 예전에는 항상 먼저 말을 걸고 농담도 잘 하시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는 눈도 잘 마주치지 않으시고 그냥 피곤하신가 보다 생각했죠. 병원에서도 큰 문제는 없다고 했고 하지만 6달 후 우리는 장례식장에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간호사로 일한 지난 30년 동안 수없이 들어온 이야기들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땐 정말 몰랐어요.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저는 강혜진입니다.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간호사입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들의 마지막을 지켜봐왔고 가족들의 수많은 눈물과 후회를 곁에서 들으며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세상을 떠나기 전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떠나기 6개월에서 1년 전 몸과 마음은 작별의 준비를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너무 작고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그 변화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쳐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보내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제가 돌본 한 환자의 딸은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엄마가 밥을 안 드시고 자꾸 예전 얘기만 하시길래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러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 신호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제대로 말이라도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의 말은 저를 늘 마음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부모님, 조부모님께서 마지막 인사를 보내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작은 변화들을 피곤하신가 보네, 기운이 없으신가 보다 하고 넘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30년 동안 수천 명의 노인분들을 지켜본 결과 떠나기 전 거의 모든 분들에게서 일정한 신호들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눈에 띄게 밥을 안 드시거나 평소보다 더 조용해지거나 과거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자주 병치레를 하거나 호흡이 불규칙해지거나 이런 신호들이 대부분 떠나기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가족들이 이를 대부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여전히 예전처럼 강하길 바라며 눈앞에 보이는 작은 변화들을 무의식적으로 예면합니다. 괜찮겠지. 병원에서 문제없다니까. 이 정도면 나이 들어 당연한 거지 하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야말로 가장 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앞으로 총 5가지의 중요한 신호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30년 동안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과 죽음을 지켜본 간호사의 마음에서 나온 기록입니다. 병원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것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이 5가지 신호를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갑작스러운 이별에 허둥대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더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호들이 보인다고 해서 곧바로 임종이 다가왔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신호들을 통해 우리는 마지막 시간을 더 따뜻하고 충만하게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그 5가지 신호를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 신호에 대해 제가 직접 만났던 실제 사례와 함께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도 함께 전해드릴 겁니다. 이 글이 누군가에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지금 당장 필요한 조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인생 마지막 시간을 조금 더 사랑스럽고 평화롭게 바꾸는 시작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부디 이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연세 드시면 원래 그래. 하지만 제가 지난 30년간 지켜본 바로는 단순한 노화와 마지막을 준비하는 몸의 변화는 분명히 다릅니다. 노화는 점진적입니다. 서서히 에너지가 줄고 체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조금씩 흐려집니다. 하지만 삶의 마지막 해에 나타나는 변화는 다릅니다. 그 속도는 더 빠르고 그 방향은 분명히 안쪽으로 향하는 느낌을 줍니다. 마치 몸과 마음이 동시에 삶의 일부와 천천히 단절되려는 듯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몸이 스스로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몸은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 사실을 깨달은 건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93세의 김블리 할머니를 돌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할머니가 갑자기 밥을 거의 드시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나 당 수치는 안정적이었고 검사 결과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가족들도 그냥 식욕이 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김블리 할머니는 늘 식사 시간이 되면 오늘 반찬 뭐라 하고 물어보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아무런 말 없이 식판을 밀어내는 건 단순한 식욕 저하와는 다른 뭔가였죠. 그리고 3개월 후 할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분들이 식사를 줄이기 시작할 때, 더 조용해지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 시작할 때, 뭔가 일상의 활력이 사라질 때,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안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고 조용한 변화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몸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별이 가까워졌다고. 왜 몸은 말보다 먼저 작별을 알릴까요? 그건 아마도 우리가 태어날 때와 비슷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태어날 때 우리는 말하지 않고 몸으로 먼저 세상에 반응합니다. 울음, 호흡, 손짓, 눈빛, 죽음도 비슷합니다. 말이 먼저가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을 멈추고 예보와의 교류를 줄여갑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런 변화를 잘 눈치채지 못합니다. 아니, 눈치채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의 의미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말합니다. 요즘 밥을 잘 안 드시긴 하죠. 근데 원래 입맛이 까다로우셔서 가만히 계시는 시간이 많지네요. 그래도 드라마는 잘 챙겨보세요. 요즘 자주 잠드시긴 하는데 그래도 가끔씩 농담도 하세요. 그 말 속엔 아직 준비되지 않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누가 이별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더욱 그 작은 신호들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변화는 그 자체로 하나의 언어입니다. 밥을 안 먹는 건 지금은 더 이상 몸이 음식을 원하지 않아요. 라는 말일 수 있고, 말이 줄어드는 건 말보다 조용한 시간이 더 필요해요. 라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자주 잠드는 건 조금씩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라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억지로 되돌리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밥을 억지로 먹이려 하거나 활기차게 움직이게 하려 하거나 자꾸 대화를 유도하려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그보다는 그 신호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시기에 맞는 돌봄과 사랑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밥을 많이 못 드신다면 부드러운 음식으로 자주 먹이되 조금씩, 많이 주무신다면 조용한 음악을 틀어드리며 곁을 지켜드리기, 말이 없어도 손을 잡아주고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건네기, 이런 작고 조용한 배려들이 어르신들에게는 말로 표현 못할 만큼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신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몸은
결코 갑작스럽지 않다. 우리가 놓치고 있을 뿐이다. 다음 장에서는 제가 목격한 첫 번째 신호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어쩌면 가장 흔하지만 가장 많이 무시되는 신호입니다. 바로 체중의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드시면 원래 마르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는 다릅니다. 이제부터 그 신호가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가장 많이 들었던 보호자들의 말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밥을 잘 안 드세요. 입맛이 없으시대요. 그리고 그 말 뒤에는 거의 항상 같은 문장이 따라옵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물론 나이가 들면 식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단순한 식욕 저하와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몸의 변화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체중 감소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에게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쉽게 무시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제가 돌보았던 수많은 환자들 중 약 80% 이상이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 서서히 체중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2kg 정도. 그 정도는 보호자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5kg, 8kg, 때로는 10kg 이상 줄어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많은 가족들이 이 변화를 가볍게 넘긴다는 점입니다. 요즘 식욕이 없으셔. 입맛이 까다로워지셨어. 여름이라 덥고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영양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건 단순히 배가 고프지 않은 게 아니라 몸 전체의 기능이 서서히 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 예로 제가 몇 해 전 돌보았던 이선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선자 할머니는 88세로 평생을 정갈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시고 평소에도 단정하게 본인을 잘 돌보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식사 시간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기 시작했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 계셔도 숟가락을 들지 않으시고 반찬에 대한 반응도 없었습니다. 보호자들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편찮으신 건 아니고요. 그냥 입맛이 없대요. 나이가 많으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식욕 저하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석 달 동안 6kg이나 빠지셨고 얼굴이 눈에 띄게 홀쭉해졌으며 예전에는 늘 깔끔하게 입으시던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헐렁해졌습니다. 결국 이선자 할머니는 3개월 후에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큰 이상이 없었지만 몸은 이미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눈에 띄는 체중 감소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신진대사의 전반적인 저하와 관련된 중요한 신호입니다. 노인들의 몸은 시간이 갈수록 영양분을 흡수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능력이 악해지고 그로 인해 활동량도 자연스럽게 줄게 됩니다. 활동량이 줄면 식욕도 떨어지고 다시 체중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억지로 먹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호자들은 대부분 이런 말을 합니다. 더 많이 드셔야 힘이 나요. 조금만 더 드셔보세요. 그래야 회복하시죠. 이건 좋아하시잖아요. 좀 더 드세요. 이런 말들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어르신들에겐 때로는 압박이 됩니다. 특히 식사 자체가 힘들어지는 몸 상태에서는 억지로 먹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음식을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미음, 죽, 국물 요리, 찐 감자나 바나나처럼 부드러운 질감의 음식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입에 넣기 쉽고 삼키기 편해야 합니다. 둘째, 자주 조금씩 드시게 하세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보다 하루에 여러 번 소량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셋째, 수분 섭취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노인들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쉽게 탈수가 오기 때문입니다. 물 외에도 국, 차, 젤리 형태의 간식 등을 통해 수분을 보충해드리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중 변화 기록을 남기세요. 매주 한 번 정도 몸무게를 재어보며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숫자로 기록해두면 보호자뿐만 아니라 의료진도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체중 감소를 단지 숫자나 먹는 양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르신의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제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음식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돌봄의 방식도 그에 맞춰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체중 감소는 마지막 해의 출발점이자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채야 할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는 돌봄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남은 시간을 위한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체중 감소와 함께 자주 따라오는 두 번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단순한 피곤함이 아닙니다. 아무리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깊고 깊은 피로감, 바로 몸이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려는 단계로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체중 감소가 눈에 보이는 신호라면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조금 더 느낌의 영역에 속합니다. 바로 회복되지 않는 피로감과 쇠약감입니다. 그리고 이 피로는 단순히 나이 들어 피곤한 것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제가 이 차이를 처음으로 뚜렷하게 느낀 건 정남식 어르신을 돌보던 시기였습니다. 정 어르신은 85세였고 평생을 충청도의 한 농장에서 일하시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입원하시기 전까지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바치를 하셨고 요양병원에 오신 이후에도 정해진 산책 시간에 누구보다 열심히 걸으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르신이 산책을 나가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하네. 어제 잠을 설쳤더니 힘이 없네. 처음엔 하루 이틀 쉬시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피로는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겨워하셨고 화장실 가는 것도 도우미의 손을 빌려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하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그래요.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좀 쉬셔야죠. 하지만 그건 단순한 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몸이 에너지를 절약 모드로 전환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노인의 몸은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그런데 삶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면 그 속도는 갑자기 확 떨어집니다. 마치 핸드폰이 배터리가 거의 다 되어 자동으로 절전 모드에 들어가듯 우리 몸도 가장 필수적인 기능만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멈추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변화가 바로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아무리 자도 개운하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며 일상적인 활동조차 부담스러워집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돌아가시기 6개월에서 2년 전부터 이런 피로를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는 절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깊어졌고 그에 따라 사회적 활동, 대학, 관심사들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세상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신 거죠. 이 시기에 어르신들은 대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첫째,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하거나 짧은 거리도 자주 쉬어야 합니다. 둘째, 낮에도 자주 졸거나 무기력한 상태가 지속됩니다. 셋째, 예전엔 즐기던 취미나 대화에도 별다른 흥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이런 모습을 볼 때 가장 흔히 하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걱정,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별표 어떻게든 다시 활기를 되찾게 해보려는 시도 별표입니다. 밖에 나가셔야 기분 전환되죠. 산책이라도 하세요. 운동을 해야 체력이 올라가죠. 일어나서 좀 걸으셔야 해요. 이러다 눕기만 하면 더 안 좋아지셔요. 힘내셔야죠. 이런 말들 역시 가족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 시점의 어르신에게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미 몸은 쉼을 원하고 있는데
바깥으로부터 움직이라는 요구가 오면 그건 신체적 부담을 넘어 정서적 고립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활동을 강요하기보다는 그 활동이 얼마나 필요한지 공감해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가 돌보았던 최영순 할머니는 거의 말씀도 없으시고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시던 분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매일 할머니를 부축해 밖으로 나가려 하셨고 무언가 말씀을 끌어내려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움직이는 것보다 곁에 있어주는 게 더 큰 힘이 됩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손 잡아드리세요. 그리고 그날부터 할머니의 딸은 매일 병원에 와서 할머니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TV를 켜고 조용히 같은 공간을 공유했고 어떤 날은 함께 조용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몇 주 후 할머니가 처음으로 웃으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손 잡아줄 때가 제일 좋아. 이처럼 극심한 피로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존중과 동행입니다. 무언가를 시키기보다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 말을 강요하기보다 눈빛과 손길로 마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 휴식의 질이 중요합니다. 빛이 강하지 않고 소음이 적으며 안정감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수면 중 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잠에서 깼을 때 익숙한 얼굴이 옆에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환경이 어르신에게는 지금 이곳이 안전하다는 신호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사랑은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충분합니다. 그 존재감 하나만으로도 어르신은 안심하고 쉴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세 번째 신호를 다루겠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변화이자 많은 가족들이 그 의미를 놓치는 변화. 바로 인지 기능 저하와 내면으로의 후퇴. 사람들이 정신이 흐려졌나 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대화의 기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극심한 피로와 쇠약함이 일상적인 활동을 점점 어렵게 만든다면 그 다음으로 찾아오는 변화는 어르신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가족들에게 가장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변화 중 하나입니다. 바로 기억력의 저하와 사회적 관계에서의 후퇴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어머니가 같은 말을 반복하세요. 아버지가 이름을 자꾸 헷갈리세요. 말씀이 부쩍 줄었어요. 대화하려 하면 그냥 피곤하다고만 하세요. 이런 모습은 겉보기에 단순한 건망증이나 노화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지켜본 결과 이런 변화는 단순한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내면적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절대 잊지 못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초등학교 교사로 40년을 근무하시고 퇴직하신 최미욱 선생님입니다. 지적이고 논리적인 분이셨고 대화도 조리 있게 잘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최 선생님은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이름을 자꾸 다른 이름과 혼동하시고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하고 같은 질문을 몇 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가족은 처음엔 놀라며 병원에 모시고 갔지만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연령대에 따라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신중하게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말이 점점 줄었고 좋아하던 책을 읽지 않으셨으며 가족이 모여도 자연스럽게 한쪽 구석에 앉아 조용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5개월 뒤 최 선생님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기억력 저하와 내면으로의 후퇴가 단순한 인지 문제를 넘어 정서적 영적 변화의 시작이라는 걸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어르신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변화를 보입니다. 첫째, 반복적인 질문과 단어의 혼동이 자주 일어납니다. 둘째, 사람 이름이나 장소, 일정 등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셋째,
예전 이야기, 특히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 이야기를 자주 꺼냅니다. 넷째, 사회적 활동에서 서서히 물러나며 말수가 줄고 조용해집니다. 이 중 세 번째 변화는 특히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 이야기를 반복한다는 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전 그동안 쌓인 기억과 감정을 꺼내보는 것처럼요. 어르신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말들에는 이별의 사인이 숨겨져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엄마가 그랬지.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그땐 참 좋았지. 이건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으로 되돌아가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어르신들은 스스로 삶을 되짚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가족들은 이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대부분은 처음엔 따라 듣다가 반복되는 이야기에 점점 반응이 줄어듭니다. 그 얘기 어제도 했잖아요. 그건 지난주에도 들었어요. 엄마, 지금은 다른 이야기 좀 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반복 속에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의 돌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억지로 현실로 끌어내려 하지 마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이 언제인데 그런 소리를 하세요. 이런 말들은 어르신의 불안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조용하고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밝은 형광등, 큰 소리의 TV, 갑작스러운 방문은 모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은은한 조명, 잔잔한 음악, 일정한 생활 리듬이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짧고 단순한 문장으로 대화하세요. 긴 설명보다는 단순한 질문, 천천히 말하기, 충분한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대답을 강요하지 않고 그저 귀 기울여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넷째, 과거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주세요. 어르신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그냥 들어주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때로는 그땐 참 좋으셨겠어요. 그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하고 반응해주면 어르신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어르신, 류누철 할아버지는 거의 말이 없으셨고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어느 날 소녀가 와서 그냥 옆에 앉아 손을 잡고 말없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천천히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소녀. 그 한마디는 말보다 더 큰 연결이었고 아직 감정적인 유대는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처럼 인지 기능 저하와 내면의 후퇴는 단절의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이 줄고 조용해졌다고 해서 사랑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가장 깊은 감정이 흐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감정의 흐름을 신체적으로 표현해주는 네 번째 신호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단순한 병이 아니라 면역 체계가 급격히 약해지는 것, 감기, 상처, 감염이 자주 나타나는 그 순간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보내는 또 다른 작별의 언어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억력 저하와 내면으로의 후퇴가 어르신의 마음과 정신에서 시작되는 변화라면 이제부터 다룰 네 번째 신호는 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경고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듯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이 변화는 바로 면역력의 급격한 저하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감기나 피로, 상처의 느린 회복은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30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지켜보며 확신하게 된 것은 삶의 마지막 해에 나타나는 면역력 저하는 평범한 노화와는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럽고 반복적이며 회복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신호를 처음으로 인지하게 된 계기는 한복순 할머니를 돌보던 시기였습니다. 할머니는 92세였고 평생 건강하게 지내오신 분이었습니다. 병원도 거의 가본 적 없을 만큼 체질이 좋았고 요양병원에 오신 후에도 특별한 기저질환 없이 생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감기에 걸리셨습니다. 기침과 콧물이 며칠 지속되었고 감기약을 복용하신 후 조금 나아지시는 듯했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후 몇 주간 계속해서 감기와 미열, 기침이 반복되었고 몸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상처 하나가 생겼는데 2주가 지나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전 같으면 하루 이틀이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을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항생제 치료까지 해야 했죠. 가족들은 처음엔 요즘 감기가 독하네, 요양병원 공기가 건조해서 그런가 봐요 하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이 변화가 단순한 감기 문제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몸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회복하는 기능을 빠르게 잃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마지막을 알리는 중요한 징후였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 후 4개월 뒤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처럼 면역력에 저하는 감염에 대한 저항력 감소, 회복력 저하, 그리고 체내 기능의 전반적인 쇠퇴를 의미합니다. 이 신호는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첫째, 감기나 바이러스성 질환에 자주 걸립니다. 둘째, 한 번 아프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셋째, 작은 상처나 염증이 잘 낫지 않고 자주 재발합니다. 넷째, 요로, 감염, 폐렴, 피부 질환 같은 감염성 질환이 반복됩니다. 이 시기에 어르신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점은 병 자체가 아니라 회복력의 상실입니다. 예전엔 하루 이틀이면 회복하던 몸이 이제는 그 병을 견디지 못하고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가족들이 이를 가볍게 넘깁니다. 한 번 아프면 오래 가잖아요. 원래 그런 거죠.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서 그런가 봐요. 피부가 예민해서 상처가 잘 낫지 않아요. 물론 이런 생각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반복적인 증상과 회복 불능의 패턴을 놓친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돌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무리한 외출이나 외부 자극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 급격한 기온 변화, 실내 공기의 건조함 등은 모두 어르신의 면역 시스템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노출 후 손 씻기, 보온, 적절한 습도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청결과 위생에 더 큰 신경을 써야 합니다. 침대 린넨, 속옷, 수건 등의 자주 세탁, 손 닦기, 손톱 정리 등 작은 위생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셋째, 면역력 보강을 위한 식단과 휴식이 필요합니다. 너무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고 제철 과일이나 한방차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일상이 면역 회복에 큰 역할을 합니다. 넷째, 반복되는 질환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기라고 해서 그냥 참고 넘기지 말고 증상이 반복될 경우엔 반드시 의료진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치료 목표는 완치가 아니라 편안함 유지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 시기에 어르신을 돌볼 때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분의 몸은 나를 맡기보다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 면역력 저하는 그저 몸이 약해진 게 아닙니다. 몸이 생명을 지키기보다 자연스럽게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기의 돌봄은 치료 중심이 아니라 회복 중심, 더 나아가 안정과 안심을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어쩌면 가장 명확하고도 강력한 신호일 수 있는 5번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호흡과 혈액순환의 변화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신호가 나타났을 때에야 이기를 인식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숨소리의 변화, 손발의 냉기, 밤의 불안정한 숨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차려야 할 생명의 마지막 언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신호들은 비교적 서서히 다가오는 변화들이었습니다. 체중 감소, 피로감, 기억력 저하, 면역력 약화 등은 모두 천천히 진행되며 어쩌면 가족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다룰 5번째 신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는 것은 삶의 마지막이 훨씬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대부분의 어르신에게서 가장 늦게 나타나며 동시에 가장 명확한 경고가 됩니다. 그 신호는 바로 호흡과 혈액순환의 변화입니다. 제가 이 변화를 가장 뚜렷하게 느꼈던 순간은 윤우철 할아버지를 돌보던 때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 숨소리가 조용하고 안정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숨을 쉴 때 약간의 거친 소리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자주 깨셨고 낮잠 시간도 길어졌으며 입술이 살짝 파랗게 변해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보호자들은 처음엔 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서요.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곧 깨달았습니다. 이건 감기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과 폐의 기능 저하, 즉 몸이 전체적으로 혈액과 산소를 전달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였다는 것을. 윤 할아버지는 그 증상이 나타난 후 2개월 뒤 평화롭게 가족의 품에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처럼 호흡과 혈액순환의 변화는 생명 유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매우 구체적이고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호흡이 얕고 느려지거나 불규칙해집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지 못하고 짧은 호흡이 반복되며 때로는 숨 쉴 때 잡음이 섞이기도 합니다. 밤이 되면 증상이 심해지며 자는 도중 숨소리가 불안정해집니다. 둘째, 손과 발이 자주 차갑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도 양말을 신고 싶어 하시거나 담요를 자주 덮으려고 하신다면 이는 혈액순환이 말초까지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입술이나 손톱이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하게 변합니다. 이는 혈액 내 산소 공급이 부족하다는 생리적인 표시입니다. 넷째, 낮잠 시간이 늘어나고 밤에 자주 깨거나 뒤척이게 됩니다. 수면 패턴의 변화는 뇌에 전달되는 산소량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이 시점에야 비로소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 단계는 몸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에너지를 쓰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 과도한 병원 치료나 무리한 응급처치는 오히려 고통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호흡이 불편할 경우 상체를 약간 세워서 누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상체를 30도 정도 높이면 폐가 압박을 덜 받아 숨쉬기 훨씬 편해집니다. 목 뒤에 작은 베개를 대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방 안의 공기를 환기시켜 주세요. 너무 답답하거나 건조한 공간은 어르신의 호흡에 부담을 줍니다. 단, 찬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창문은 살짝만 열고 공기청정기나 가습기를 활용하세요. 셋째, 손발이 차가울 때는 얇고 따뜻한 양말이나 담요를 사용하세요. 두꺼운 이불은 오히려 호흡을 방해할 수 있으니 가볍고 포근한 재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수분 섭취를 도와주세요. 이 시기에 어르신은 스스로 물을 마시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젤리 형태의 음료, 얼음 조각, 미온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술이 마르지 않도록 립밤을 바르거나 구강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의료 처치보다 편안함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산소 포화도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산소기를 연결하거나 주사를 맞히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이제는 몸이 회복이 아닌 이완을 원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어르신들은 많이 말하지 않아도, 많이 먹지 않아도 가족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안정감을 느낍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의 숨결에 맞춰 함께 숨 쉬어주는 것, 그 호흡의 리듬 속에서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윤우철 할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5가지 신호를 종합하여
우리가 어떻게 어르신과의 마지막 시간을 무엇보다 따뜻하고 의미 있게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치료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위로가 되는 돌봄. 말보다 마음으로 전해지는 사랑의 시간. 그 시간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과 실천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5가지 신호는 모두 어르신이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때 나타나는 변화들입니다. 하지만 그 신호들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슬퍼하고 두려워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신호들을 제대로 알아차리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남은 시간을 치료가 아닌 사랑으로 채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양병원에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어르신이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가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였습니다. 더 좋은 병원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혹시 이 약 말고 다른 약을 쓰면 나아지지 않을까요? 수액이라도 더 맞으면 힘이 나실까요? 물론 이런 말들은 모두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고 더 나은 방법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시점에 어르신은 살리는 치료보다 편안한 돌봄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마지막 시기에는 치료의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병을 낫게 하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고통을 줄이고 마음의 안정을 도모하는 돌봄으로 중심이 옮겨져야 합니다. 이를 완화 돌봄, 팰리어티브 케어이라고 합니다. 완화 돌봄이란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신체적 정서적 영적으로 가장 온전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 호흡이 불편할 경우 억지로 산소기를 꽂는 것이 아니라 상체를 세워드리고 주변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며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드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밥을 잘 못 드신다고 해서 억지로 음식을 밀어넣는 대신 입에 잘 맞는 음식을 조금씩 준비하거나 입술이 마르지 않게 도와드리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르신이 남은 시간을 스스로의 리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의료진은 물론 가족들도 그 리듬을 존중하고 조율해 나가는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기에 가족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곁에 머무르는 것 그 자체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이 있습니다. 최영자 할머니 86세. 자녀들이 모두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병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셨습니다. 할머니는 말수가 거의 없으셨고 하루 종일 창밖을 바라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딸이 1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은 매일 병원에 와서 아무 말 없이 어머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날도 있었고 가만히 음악만 함께 듣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어느 날 할머니가 처음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 참 잘 살았다. 그 말은 단순한 포기나 체념이 아니라 사랑을 느끼고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확신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말없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어르신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촉각의 위로입니다. 손을 잡아주는 것, 등을 살며시 쓰다듬는 것. 이러한 작은 접촉은 어르신에게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둘째, 청각의 위로입니다. 조용한 음악, 자녀의 목소리, 손주의 웃음소리. 이런 익숙한 소리는 어르신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존재감을 느끼게 합니다. 셋째, 시선의 위로입니다. 말이 오가지 않아도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어르신은 사랑을 느낍니다. 그 짧은 순간이 영혼처럼 기억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임종이 가까운 시점에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먹이려고 애쓰기보다는 함께 따뜻한 국물 한 숟갈을 나누는 마음, 무엇을 더 치료하려 하기보다는 그저 손을 꼭 잡고 곁에 머무는 자세, 그것이 어르신에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단지 어르신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가족 또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시간 속에서 후회 대신 감사가 쌓이고 눈물 대신 미소가 남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신호들을 일찍 알아차리고 그에 맞는 돌봄과 사랑으로 마지막 6개월을 가장 따뜻한 시간으로 만든 한 가족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별이 반드시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삶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죽음을 앞둔 그 시간이 삶에서 가장 아름답고 진실한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함께하느냐에 따라 이별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깊은 사랑의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쯤 만난 김대한 할아버지와 그 가족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김대한 할아버지는 89세였고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평생 농사일을 하며 자녀 넷을 키운 분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도시로 떠났고 할아버지는 홀로 시골집에 남아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어느 겨울, 할아버지는 갑작스럽게 식사를 거르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하다고 말씀하시며 집 밖에도 나가지 않았고 예전처럼 손주들의 전화를 기다리던 모습도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겨울이라 그런가 보다 감기 기운이 있나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막내딸이 오랜만에 찾아가 할아버지를 보고는 뭔가 다르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살이 많이 빠지셨고 말을 아끼셨으며 자주 과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막내딸은 제가 일하던 요양병원에 연락을 주었고 간단한 건강검진 후 우리는 할아버지가 삶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가족에게 알렸습니다. 보통 이럴 때 많은 가족들은 입원을 결정하거나 치료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김대한 할아버지의 가족은 조금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병상과 모든 생활 공간을 집거실로 옮겼습니다. 더 이상 방 안에서 홀로 지내지 않도록 가족들의 일상이 모이는 중심에 할아버지를 모신 겁니다. 매일 아침 손주들이 등교 인사를 드리며 할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했고 퇴근 후 자녀들은 할아버지 곁에서 저녁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하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군가는 신문을 읽어드렸고 누군가는 좋아하던 트로트 음악을 틀어 함께 흥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엔 많이 피곤해 보이셨지만 점차 미소를 되찾으셨고 자녀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눈을 반짝이셨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손녀가 매일 조금씩 할아버지의 인생 이야기를 녹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농사짓던 날들, 할머니와의 첫 만남, 자녀를 키우며 겪은 일들. 할아버지는 한 문장씩 천천히, 때로는 눈을 감은 채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모여 별표 할아버지의 인생책 별표이 되었습니다. 한 권의 책 속에는 가족의 역사, 아버지의 신념, 한 사람의 살아온 길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책을 품에 안고 누워 계셨고 돌아가시기 전날 손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 이야기를 기억해줘서 고맙다. 이제는 나는 정말 괜찮아. 김대한 할아버지는 다음 날 새벽 가족들이 모두 잠든 사이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병원 소리에 놀라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마지막 인사를 못했다며 울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미 충분히 함께했고 충분히 사랑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 장례식장은 슬픔 속에서도 따뜻한 공기가 맴도는 곳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웃으며 아버지의 일화를 나눴고 손주는 책을 들고 친구들에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별은 반드시 눈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며 삶의 마지막은 오히려 가장 깊은 사랑이 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김대한 할아버지의 가족은 5가지 신호를 주기에 알아차렸고 그에 맞는 돌봄과 선택으로 마지막 6달을 삶에서 가장 따뜻한 계절로 바꾸어냈습니다. 그들은 치료 대신 존재를 선택했고 병원이 아닌 집을 병실로 만들었으며 침묵 속에서도 매일 너는 사랑받고 있어요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앞서 나눈 5가지 신호를 통해 우리는 준비할 수 있고 그 준비는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에도 커다란 위안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신호들을 정리하며 이별을 어떻게 사랑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후회 없이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여정을 시작한 첫 장에서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마지막 신호를 보내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읽고 계신 여러분은 그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가지 신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눈에 띄는 체중 감소. 단순한 식욕 저하가 아니라 몸이 더 이상 영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명확한 경고였습니다. 둘째, 회복되지 않는 피로와 쇠약감. 아무리 쉬어도 낫지 않고 활동을 점점 멀리하게 되는 깊은 피로는 몸이 에너지 절약 모드로 들어갔다는 신호였습니다. 셋째, 기억력 저하와 내면으로의 후퇴. 말이 줄고 과거 이야기만 반복되는 모습은 마음속에서 삶을 정리하고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넷째, 면역력의 급격한 저하. 자주 아프고 낫지 않는 증상은 몸이 더 이상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표시였습니다. 다섯째, 호흡과 혈액순환의 변화. 얕은 숨소리, 차가운 손발, 파랗게 변한 입술은 생명이 점차 안으로 접혀가고 있다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이 모든 신호는 하나의 공통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삶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끝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신호들을 마주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함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난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제게 같은 진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별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시간을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종종 마지막 순간을 무언가를 더 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르신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복잡한 치료나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곁에 있는 누군가의 손길, 따뜻한 눈빛, 익숙한 목소리를 통해 삶의 마지막을 안심하고 맞이하고 싶어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돌봄은 존재 그 자체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이느냐보다 함께 식탁 앞에 앉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함께 침묵 속에 머무는 시간이 더 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한 시간은 남겨진 사람들에게도 큰 선물이 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느꼈던 순간은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말할 때였습니다. 그땐 정말 몰랐어요. 마지막 말을 못했어요. 조금만 더 알아차렸더라면 더 잘해드릴 수 있었는데. 이런 후회의 말은 너무 늦게 찾아오고 너무 오래 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신호를 알아차리고 사랑으로 마지막을 지켜낸 가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했던 그 시간이 가장 소중했어요.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매일 전했어요. 이제는 미련이 없어요. 이 두 종류의 말은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별이 모두 슬퍼야만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이별은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찬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이 혹시라도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혹은 가까운 어르신의 작고 조용한 변화를 느끼고 있다면 그것을 단순한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말아주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 신호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기 위한 작은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말이 줄고 식사가 줄고 활동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분이 사라지는 중이 아니라 우리에게 작별을 준비할 기회를 주는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저는 지금도 수많은 어르신들과 그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다짐합니다. 내가 지키는 이 마지막이 사랑으로 채워진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어르신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건네고 말없이 곁에 있어주세요.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